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제6차 변론기일 열렸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체포 지시 국회요원이 아닌 의원이었다라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얘기를 했고요. 또 계엄 해제 후에 병력 철수는 본인이 판단해서 했는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은 이 곽종근, 홍장원 때문에 탄핵 공작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또 다른 얘기를 또 했는데요. 자, 이거 지켜본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지요? 또 윤석열을 지지하는 또 분들은, 또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하고 싶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자, 테타임 시간입니다. 최인호 전 의원, 임미애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명절 끝나고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시간은 괜찮으십니까? 이 시간 원래 수요일 하다가 이렇게 금요일로 옮겼는데요. 아, 저는 좋습니다. 네. 부산에는 눈 구경을 못 했는데 새벽에 예. 나올 때 눈을 조금 맞으면서 오니까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아, 부산 대구 쪽에 눈이 좀 적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은 눈이 많이 오죠. 아니요, 그 경북은 저희 의성은 네. 눈이 많이 안 오는데요. 안 옵니다. 예. 올해는 그래도 좀 제법 왔어요. 네. 오늘 지금 뭐 중부 지방에 눈이 좀 오고 있습니다. 출근길 한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눈 보는 게 좀 그렇습니다. 신기하고 좋습니다. 네. 저도 서울 와서 가장 느낀 게 눈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어제 있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이제 눈에 띄었었는데, 국회요원 아니다, 국회의원 네. 끌어내라고 했다, 그리고 국회 봉쇄 지시 특임장관도 그 지시 받았다 시인했습니다.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봤습니까? 6차 변론기일. 저는 곽종근이 나와서 한 말 중에 여러 의미 있는 말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진술과 전혀 다른 게 없었잖아요. 네. 일관성 있게 쭉 발언을 했는데, 특히 관심을 뒀던 부분이 뭐냐면요, 그 김영두 재판관인가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오늘 진술 내내 한 번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왜냐면 해도 되거든요. 네. 해도 되는데 안 했다. 예. 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왜 그랬냐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비화폰을 가지고 있었고 김용현이 이 비화폰은 녹음이 안 되니까 가서 그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오히려 내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나와 내 부하들이 뒤집어 쓸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고, 그래서 직접 자수서도 썼다는 기록을 거잖아요. 했다는 거죠, 네. 일부러.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는 그 엄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 중에서도 그나마 군의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은 우리가 좀 평가는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이거든요. 흔들릴까봐 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답변하려고. 그 부분이 약간 가슴이, 납득이 안 가면서도 가슴이 조금 찡했어요. 찡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말이 그거거든요. 그냥 거짓말해도 되는데 그렇지만 흔들릴까봐. 그 부분 눈여겨 보셨군요. 의원님은 어떤 부분 좀 그렇습니다. 봤습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네. 임 의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일관된 진술이 그렇죠. 어제 헌법재판소에도 계속되었다는 게 이제 가장 의미가 있고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대통령으로부터 비아폰을 받은 지가 이제 새벽 12시 반. 네.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을 국회에서 하기 전 한 3, 40분 전에 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미 군인들이 국회 경내에는 진입했지만 본관에는 네. 진입을 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서 끌어내라는 거는 들어가 있지도 않은 군인들을 대통령이 어떻게 끌어내라고 합니까? 표현도 끌어내라. 철수시켜야 된다는 표현을 써야지. 끌어내라 한 것도 틀린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지만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 군인들을 네. 어떻게 끌어내라고 하겠습니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이나 또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각종건 사령관은 일관된 진술, 그렇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다. 그것은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시켜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는 헌법 위반이다 하는 점을 어제도 명백하게 밝힌 네. 일관된 진술이었다라고 봐집니다. 그 수도 나왔어요. 150명. 네,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의 이제 가반, 제적 가반이 150인데 150 안 되게 해라. 그것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어제 네. 들으면서 이 나중에 윤석열이 너무 급하니까 본인이 뺏어서 진술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자신이 마치 뭔가 예. 대단한 음모에 자기가 휘말렸던 것처럼 발언을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장수미 때 졸장 없다 그러는데 네. 전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지난 김용현 때는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네. 피청구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도신문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직접 신문은 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본인 하고 싶은 얘기는 하라고 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본인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아니 홍장원이하고 곽종건 때문에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런 발언들을 탄핵 심판장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장 윤 대통령으로서는 아픈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나 사실관계적으로나 또 일관된 진술로 보나 네. 뭔가를 뒤집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홍장원 국정원 1처장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계엄 직후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고 네. 명단을 여인으로부터 들었다. 그거에 대해서 어제도 똑같이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거 그것도 다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다 일관된 위반입니다. 진술. 예. 또 각종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관된 진술. 예. 뭐 이것을 뭐 뭔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이 팩트 차원에서 뒤집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공작으로 몰아가는 거죠. 공작으로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과 짜고 자신을 그렇게 탄핵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사람들이다. 뭐 그런 식의 주장인데 과연 그것이 믿을 국민들이 과연 누가 있겠냐. 그러니까요. 코미디 같았어요. 재판관들이 보고 있잖아요. 네. 재판관들이 그 형사 재판 기록도 다 보고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검찰 조사 때 했던 얘기들, 국정조사 나와서 국조특위에서 다 얘기했던 부분들을 사실은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홍장원, 곽종근이고 말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진우, 여인영 같은 사람입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건 상식에 아니, 봐도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까? 박종근 사령관이 이 얘기하거든요. 대통령하고는 2번 통화를 직접 했고 네. 김용현 장관하고는 하도 여러 차례 통화를 해서 자기가 정확한 워딩을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이 사람이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어제 헌재에서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다급해졌나 봐요. 윤석열의 그 표정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게 우리 그 2년 반 동안의 대통령이었어. 그리고 심리 분석이 정말 좀 감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원님 말씀처럼 저런 어느 프레임 전환시키려고 뭐 공작 얘기를 하는 걸로 들리거든요.
저게 혼자 생각인지 저 변호인단하고 무슨 좀 숙의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얘기인지 그도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기는 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변호인들이 네. 접견을 가고 하니까 작전은 짰는데 네. 짜다 보니까 작전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그렇게 봐야 됩니까? 변론 기일 때는 또 예. 본인이 선관위의 군 투입을 그 얘기를 해버렸어요. 김용현 장관에게 지시한 것은 예. 맞다라고 자기가 시인을 했거든요. 거기서 사실 심리를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영장도 없이 군을 투입하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인영이나 방첩사령관들 네. 그 요원들이 타이를 갖고 가서 복면을 씌우고 납치 구금하려 했다는 것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탄핵 사유가 명백해지는데 본인은 작전대로도 하지 않고 또 현장에서 울컥울컥 했는지 뭐 멘붕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네. 본인이 탄핵 사유를 또 이실직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뭐 겁이 나서 그러는지 아니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러는지 아마 변호하는 입장에서도 좀 약간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막 끼어들어서 뭐 탄핵 공장 얘기를 하고 사실 참 이 네. 사건을 의뢰받았지만 네. 실제로 그것을 변론에 나서려면 그 사건을 의뢰한 사람들하고 얘기가 좀 잘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변호인 입장에서도 참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 사건을 좀 잘 이끌어가기에는 네. 감당 안 되는 의뢰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변호사는 말 안 듣는 네, 변호사는 예. 얼마나 괴로울까 싶은 거죠. 저라면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라면 절대 하지 않고 엄청 혼낼 겁니다. 그렇죠. 내 말 안 들을 것 대체하라고. 이런 식으로 저랑 할 그렇게 거면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뭐라 아무도 변호가 못 한다. 필요합니까? 변호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지 마음대로 주장할 건데. 알겠습니다. 어제 탄핵 심판 좀 짚어봤고요. 어제 또 중요한 또 국조특위 3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중요 인사들이 국회에 출석을 했었는데 한덕수 총리, 최상목 대행,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출석을 했습니다. 특히 최상목 대행하고 관련된 질문들도 꽤 있었는데 그 쪽지를 네. 접어서 못 봤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얘기가 눈에 띄었었는데 어제 이제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우리 의원님부터 어떤 점 주목하고 보셨습니까? 둘 다 몰랐다잖아요. 예.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사전 고지도 없었다. 그다음에 심의 시간도 없었다. 부서도 안 했다. 네. 고로 국무회의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의 단독 행위였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딱 보여준 거고요. 네.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윤석열하고 선 그은 거죠. 네. 마찬가지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쪽지예요. 네.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네. 쪽지. 그런데 본인이 보지도 않고 접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접었냐 그러니까 이렇게 접었다 그러죠. 이렇게 예. 접었다 그러죠. 접고 예. 또 접고 또 접어서 그걸 주머니에 넣었대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물론 그것이 직접 받았다기보다는 옆에 지시에 의해서 네.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걸 내용조차 보지 않았고 그걸 다시 그 차관한테 전해줬고 네. 사실은 앞뒤 정황이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을 최상목 그 권한대행은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요. 자기가 빠져나갈 여지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안 네. 그러면 이 심각하게 자신의 이 범죄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본인이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발뺌을 하는데 듣고 있는 우리가 드는 생각은 참 궁색한 변명이다 이런 거죠. 실제로 그랬을 리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주 대통령이 준 쪽지를 이렇게 그냥 막 접어서 그냥 넣는다. 납득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아마 생각하고 고민과 고민 끝에 준비한 얘기 같긴 한데 그것도 드러날 것 같아요. 뭐 저거만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가서 정말로 실국장 회의를 하면서 그 문건에 있던 얘기들을 많이 했다 그러면 사실은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사실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뭐 법률에 네. 뭐 평상시처럼 대통령의 그런 그 지시가 있었다면은 접고 꼬깃꼬깃 꾸겨서 네. 바지에 왜 넣겠습니까? 예, 예. 그럴 정도로 봤다는 거죠. 이거는 이 뭐지 비상입법기구 이거는 국회를 대체하는 반헌법적인 거 아니냐라고 직감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못 봤다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뭐 나중에 수사가 혹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본인이 그냥 변명하는 것이다.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내란 동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법적 차단막을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바보 전략이에요. 예, 제가 보면. 제 말씀이요. 예, 바보 전략이거든요. 예. 근데 그 똑똑하다고 하는 최상목이 오죽했으면 바보 전략을 선택하겠어요. 경황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저희가 계엄 이후에 네.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면서 네. 국무위원들의 수준을 다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빠져나간다거나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헌법도 모릅니다. 요즘 너무 바보 전략. 네, 너무 그래서 심란해서 신문도 안 봅니다. 뉴스도 안 봅니다. 대부분 설거지하다가 들었다 얘기도 있고요. 이게 국무위원들의 정말? 공통적인 태도예요. 네. 이게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이 이 정도 수준인데 저는 이 사람들이 짠 것 같아요. 네. 우리 똑같이 바보 전략으로 나가자. 그래야 이 상황 도파할 수 있다. 아니 근데 저는 중요한 게 그 쪽지를 그 문건을 보고 안 보고는 저는 봤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뭐 그 후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컨대 그 돈을 국회 예산 끊고 새로운 입법기구 예산 마련하라. 그 지시를 자신의 참모진이나 자신의 실국장한테 얘기했을 때는 내란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가 더 중요한데 못 봤으면 뭐 살 것처럼 얘기가 안 봤으면 그게 사실 저는 조금 제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 얘기한다고 의미 없는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못 봤으니 내가 지시도 안 했다. 이걸 얘기하려는 그래서 그런 거네요. 이제 네. 저희들이 내란 특검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요. 것이 사실은 이런 거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뿌리를 뽑아야죠. 네. 이 진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 동조했던 세력들이 있는데 또 그 뿌리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령관 몇 사람 대통령 탄핵시키고 뭐 이런 정도로 끝나다 보면 그 저면에 있는 탄핵 계엄의 동조 세력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또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모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특히 공무원들이나 국무위원들이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동조했거나 또 지시에 따르려 했다면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이런 의혹들을 명백히 밝혀야 된다 하는 점이 다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뭐 지금 탄핵 심판, 형사 재판은 실제로 행했던 사령관들, 군인, 또 경찰들은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의 머리라고 볼 수 있는 뭐 비서 안보실이라든지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수사도 없잖아요.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각에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 성격상 혼자 꼭 있다가 그날 지시했겠어요? 그럴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 아니라면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서 아니라고 검증을 해주는 게 국민들한테 예의인데 아주 큰 공백들이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내란 세력들 중에 그 부분을 하려면 특검밖에 없다는 게 우리 의원님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특검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건데 네. 그게 무서우니까 특검을 안 받는 거죠.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래서 그럼 최상목 대행도 물론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동조하는 이 기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거는 그 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자기들이 더 잘 알거든요. 네. 일단 대통령실이요. 김성훈도 그렇지만 전 정진석이 이걸 몰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어제 일이에요.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 정진석 실장은 답변 자체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비서실장이긴 하나 술 친구이고 바지 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데 그렇게 바보였나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네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을 옛날 그 유신 때 썼던 포고령 그것을 뺏겨 쓰는 바람에 전혀 지금 맞지도 않는 그런 게 들어갔다. 네. 엉터리 뭐 포고령이었다는 식으로 1차 변론기일 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정도로 능력 없는 김용현이 모든 그 계엄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고 다 했다?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러니까요.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엉터리 또 능력이 없음을 포고령을 통해서 김용현의 능력을 그렇게 밝혔는데 네. 그렇다면은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에서 비서실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럼 누가 대통령을 보좌해서 계엄을 준비했느냐? 수개월 동안 계엄 준비했다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진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밝혀야죠. 대통령이 사석에 비공개적으로 뭐 술을 한 잔 드시고 난 뒤나 또는 뭐 여러 가지로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비상대권 한번 알아봐. 네. 비상조치 알아봐. 계엄 알아봐. 하죠. 비상대권 얘기를.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했다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럼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은 누군가는 자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걸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보고도 하고 했겠죠. 그런 게 당연히 계엄에 대한 동조 세력 또는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은 지금 한 명도 안 나왔지 한 명도 않습니까? 안 걸렸어요.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 그것도 이상하고. 더 중요한 거는 김성훈 경호차장 비아폰을 이렇게 나눠줬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경호차장의 구속영장이 경찰에서 검찰에서 2번 반려 기각됐거든요. 검찰에서 뭐 자꾸 기각을 시킵니까? 그것도 납득하기 좀 어렵잖아요. 뭔가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심은 저희가 계속 다 하고 네.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왜 대통령실이 이 상황에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어쩌면 가장 먼저 논의했을 단위가 대통령실이거든요. 네. 각종 참모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완전히 싹 성역처럼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어제 이 헌재 심판을 보면서도 윤석열이 참 어리석은 게 이 네. 사건을 더 키우고 싶지 않다면 그렇다면 본인이 책임지는 아하. 자세가 있어야 그러니까요. 돼요. 그러니까요. 이 도화선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끊어줘야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자기가 리더라면. 그렇죠. 그런데 그죠? 그 나쁜 의미로. 네, 정진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처신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들어갔으면 본인이 다 뒤집어 쓰든가. 네. 이거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여야 되는데 어제는 심지어 내가 너들의 음모에 당했다라는 당했다. 식의 말도 안 되는 네.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지 세력만 지금 보고 또 선관위에 군 투입한 것도 자백을 해버렸어요. 아마 변호인들도 당황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부정선거를 지지하고 그걸 믿고 있는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또 바라보는 메시지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두 분 또 영남에 계시니까 영남 민심은 진짜 어떻습니까? 정말 이 헌법재판 또 이 이번에 국조 같은 거 보면서 어떤 또 인식을 가졌는지 궁금. 부울경 쪽은 좀 어떻습니까? 뭐 대구 경북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네. 부울경도 지금 이제 탄핵은 불가피할 것 같다. 네. 그럼 2달 후에 대선이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무기력하게 네. 정권을 내주지는 말자. 그래서 더 빨리 더 단단히 뭉쳐야 되겠다. 라는 이제 불경의 보수층들의 대선 심리가 네. 이미 작동을 했다. 조기 대선 예. 심리.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는 여론조사에 아주 민감하게 예. 딱 여론조사가 오기를 기다리는 네.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이 가표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네. 또 의외로 뭐 실제 제가 느끼는 부산의 중도층들은 계엄 잘못됐고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야당한테 정권을 주는 게 맞나라는 이제 의구심은 가지지만 네. 계엄 잘못됐고 탄핵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중도층이 꽤 있거든요. 불경의 중도층은 좀 보수 성향이 꽤 있는데도 그렇죠. 네네. 그런데도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탄핵 반대라는 것이 불경에 더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보수층들이 가민하게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핸드폰을 자꾸 들고 있다. 네. 그 결과다. 네. 예, 그렇게 봐집니다. 대구 경북 어떻습니까? 이참에 사실을 조금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명절 때 쭉 사람들을 만나면서 명절 분위기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좀 욕을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장해 가면서도
좀 겁이 좀 났었어요. 아, 의원님이 겁이 났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야 이제 대통령 니네 벌써 박근혜에 의해서 2명이나 이게 말이 돼라고 저한테 강하게 항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의외로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그 어른들, 시골 어른들이 주는 그 정 있죠. 믹스 커피, 봉다리 커피 뜯어가지고 그게 마음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분위기가 다르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기분 좋게 명절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PK나 수도권하고 다르게 TK 사람들은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어요. 광주나 호남 쪽의 분들은 계엄하면 이 광주가 생각나고 피가 연상되고 죽음이 연상되는데 어쩌면 우리 대구 경북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계엄으로 인한 가해자 그리고 승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을 통해서 박정희의 계엄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고 대구 경북이 산업화의 그 디딤돌을 쌓았던 거고 그다음에 전두환의 계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엄이라는 것이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계엄을 했겠느냐라는 인식이 사실은 저변에 좀 깔려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계엄은 가해자 심리네, 가해자 심리.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엄은 잘못됐지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지금 24년도에 21세기에 들어와서 계엄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인 거지 이 계엄행위 자체는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다수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확인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계엄에 대한 정서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TK 지역은 가해자, 그로 인한 승리자의 이 정서가 조금 바닥에 깔려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죄송했어요. 또 있고 국민들한테. 또 윤석열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또 국민의힘도 거기에 좀 동조하는 모습. 그것이 영남 지역의 민심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이른바 접견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구치소에서 지금 서로 만나러 가려고 해요. 윤상현 의원 지금 김민전 의원 만나러 간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던데 저렇게 만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구치소 가는 정치인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뭐 지금 보수층이 단단하게 이제 뭉치고 있으니까 우선 그게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잘 보이려고 저러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28명, 30명 대기해 있다. 지금 꽉 차 있다고 합니다. 뭐 할 거라는데 윤상현과 김민전 왜 그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보느냐. 그 가장 뭐 윤 대통령으로서 예뻐할 수밖에 없는 행보를 보였지 않습니까? 윤상현은 뭐 그 관저에 있을 때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수시로 들락거렸고요. 그 대통령을 변호하는 척하고 또 공개적으로 나는 관저에서 갔다 왔다 언론에 브리핑도 하고 또 가장 열렬하게 또 대통령을 지켜주는 정가원 목사에게 또 뭐 대권 주자 깝니다라는 말에 또 90도 절도 하고 또 거구 보수 강경 지지자들 정가원 따르는 그 집회장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엎드려 절도 하고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으로서는 예뻐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당 지도부 말고 그 윤상현 의원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윤상현 의원이 가장 극우적으로 가장 윤석열을 가장 열렬히 변호했기 때문이다. 또 김민전 의원도 사실은 비례대표를 받았으니까 또 뭐 고마워해서 뭐 그런 인간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니 뭐 100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여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그 두 사람을 했는데 아무튼 윤상현 의원은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윤 대통령과 그렇게 친분이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열렬히 나선 것은 그러니까 계엄 터지자마자 좀 있으면 1년 있으면 다 잊어버린다 하는 그런 망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아주 폐마한 발언을 했는데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본인이 어떤 그 윤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다음 차기 당대권 또는 더 큰 정치적인 자신의
정치적 입지 이런 것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자기 정치하는 거다. 그렇게 봐집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의 이런 일부 뭐 많은 의원들이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스탠스를 취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은 취하죠. 탄핵의 예. 결과가 나도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탄핵이 그때까지입니까? 나오면 아마 태세 전환은 분명히 될 거고요. 저는 권성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정치 이전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면회를 가는 게 맞다. 네. 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윤석열이 한 말로 돌려주고 싶어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딱 이 조직이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이 힘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예. 이게 조폭 조직과 다를 바가 없구나인 거죠. 네. 결국은 자신들이 그 충성해야 되고 의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이거든요. 자신들을 그 자리에 올려준 국민인데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태도하고 그 탄핵 지경에 이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한테 대하는 태도하고 네. 누구의 등을 치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뒤통수 친다 그러잖아요. 이건 국민한테는 뒤통수를 치는 거고 윤석열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건데 이거는 조폭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대위 지도부 중에 김재섭 의원이 얘기하죠. 이거 좀 선을 끊어야 된다. 네. 정리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이 하루에 면회 일수가요. 네. 7번이에요. 평균. 평균적으로 그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박근혜도 한 번 정도였다 예. 그래요.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런데 하루에 7번이면 자기 그 독방에 들어가 앉아 있을 들어갈 시간이 일이 없어요. 있겠어요? 계속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수용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변호인 접견하는 데는 그 교도관도 안 들어와 있고, 그렇죠. 더 잘하실 텐데 네. 교도관도 없고요. 네. 녹음하는 것도 없고요. 자유롭습니다. 예. 피고 싶은 담배도 필 수 있고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유. 자유롭습니다. 예. 그 전에 줘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은 뭐 그래 난리 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볼 어쨌든, 때는 네. 넥타이까지 메고 오는 거 보면은 그렇습니까? 아이고 저게 이 하루 7번씩 면회하면서 뭔 짓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 저건 수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국회에서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확인해봐야죠. 이건 좀 법사위 통해서 꼭 확인해봐야 될 돼요. 부분 같습니다. 면회 일정 다 차 있고 좀 국민의힘 의원들 뭐 등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탄핵이 이것을 있으니까. 릴레이 접견 정치 네. 또 찾아가는 구치소 찾아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네. 막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지도부. 예. 그러나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하는데 중도층이 얼마나 이렇게 공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네. 얼마나 실망스러움이 더 쌓여갈까를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르는 거다. 네. 예. 그 뭐 그렇게 하면 할수록은 좋죠.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보면 안 공당이 좋죠. 안 좋죠. 집권당이 그래서 안 되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내란범이잖아요. 내란범이잖아요. 그 계엄 옹호를 노골적으로 한다는 거 그렇게 아닙니까? 보이잖아요. 그것 그러니까요. 자체를 막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당이다. 공당 아니고 조폭 조직이라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또다시 최애 타임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인호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 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배프의 쪽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에 가장 관심 끌었던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프님?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저희 배프님께서 또 이 내란 상황에서 윤석열 어떤 심리 상황이라든지 그 주위의 상황들 얘기를 해주면서 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요?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입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어차피 범죄의 일부분이고 범죄 심리하고 같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분석을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제 또 그제 뭐 5차, 6차 변론이 있었어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증인들이 좀 마주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인영, 이진우 이 사람들 말할 때 별 문제 없다가 홍장원 전 차장 발언할 때 윤석열 미묘한 표정 변화가 저는 좀 봤거든요. 일단은 그 어떤 부분, 이 변론 과정에서 탄핵 심판에서 어떤 부분을 배프님은 눈여겨보셨습니까? 사실 이번에 거의 생방송되는 이 장면은 범죄 심리라든가 이런 행동 분석에서 거의 교과서로 쓸 정도의 그 정도입니까? 극적인 어떤 행동 변화가 나타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강의 때도 이거 분명히 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행동과 심리가 연결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그 다음 당황이 예측되는가에 대한 부분. 홍장원이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간첩 수사 많이 하고 정보 쪽 오래 한 사람이라서 그렇죠. 사람을 많이 달아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사실은 직접 눈을 보고 하기가 참 그렇죠. 근데 이진우나 저기 여인영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군인들 아니에요. 군인이죠. 군인 사령관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홍장원한테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홍장원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네요. 불리한 진술도 그렇고 사실은 처음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홍장원이 인사를 했어요.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윤석열 그 피청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딴짓하고 아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전혀 안 보고. 사실 근데 저는 그게 홍장원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본 것은 사실 일단 인사를 한다는 건 공격이죠. 딱 한 번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단수가 높은 사람이면은 웃거나 손을 들었을까 아니면 뭐 고개를 까딱거릴 수 있었는데. 근데 외면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하수다. 수가 낮았구나. 오히려 홍장원 전 차장이 수도권을 가져가잖아요. 수도권을 가져가잖아요. 90도로 인사함으로써.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 보니까 부담이 안 느껴지죠. 근데 여인영, 이진우 할 때 어때?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위압감 느끼죠. 그리고 사실은 어쨌든 대통령이었고 자기는 그 부하였는데 그러니까 그 뒤부터 이진우의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답변 안 하게 이렇게 되는 그 부분만 보더라도 일단 첫 장면에서도 그게 나타난 거죠. 그 말씀처럼 홍장원 전 차장 발언할 때는 뭐 중간에 좀 비웃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렇죠. 비웃는 모습. 한숨 또 쉬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쉬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많이 찔리기도 하겠죠.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장원 차장의 그 얘기가 참 논리적이고 그렇죠. 일관성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하는 것이 탁탁탁 막히는 부분이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감정의 변화가 느껴지는 것은 당황했다는 의미.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응이 사실 부족하다는 의미.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걸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 장면들입니다. 그것만 봐도 저는 그래서 아주 독특한 장면이 어떤 거죠? 홍장원이 인사하고 이걸 외면하는 장면을 그 장면을 재판관들이 보는 거 보셨어요? 재판관들이 보겠죠. 당연히 보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홍장원을 보는 게 아니라 피청구인을 보고 윤석열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이 어떤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 재판관들은 그래도 형사재판을 2, 30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달고 다른 아주 고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의 진실성 여부 이런 거 진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영식 재판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부분을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질문도 계속 질문을 하고.
자, 비슷한 흐름이 어제 6차 변론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곽종근입니다. 곽종근. 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나왔을 때 그때는 매섭게 쳐다보는 또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매섭게 쳐다보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곽종근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네. 지금 이 모든 상황에 사실은 그 사령관적 책임자는 특수전 사령관이 자기 부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실시간으로 명령하고 봐야 되면 그걸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기억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사실 생각해보면 인원인지 의원인지 요원인지가 그 문구 하나가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을 다 이해한 거잖아요. 예. 대통령의 말이 끌어내라. 그래 그거. 그러면은 그게 인원이든 의원이든 다 공감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 군인 출신이니까 군인이고 그러니까 조금 당황하고 물어보니까 인원이 맞는가 이런 건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법을 하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곽종훈 사람이 약간 함정에 빠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이 좀 네. 약간 진술이 그랬다는 또 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천구인 대통령이 네. 무섭게 몰아붙이잖아요. 이게 야 홍장원보다는 조금 약할 것이다라고 말랑말랑하죠. 생각하고 그렇게 네.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종훈 전 사령관이 진술을 바꾸지 않았어요. 바꾸지 않았어요. 큰 틀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맥락은 유지됐는데 각각의 어떤 개념 부분에서 저 기억 못한 거 아니면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중요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피천구인 윤석열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궁한 거죠. 그거를 잡으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홍 전 차장이나 곽 전 사령관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윤석열은 좀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보통 진술의 진부 여부를 따질 때는 네. 수미일관한 앞과 뒤의 흐름을 따집니다. 우리가 인간의 기억은 사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작은 개념들이 사실은 뒤바뀔 수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 부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맥락에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천구인 윤석열은 전체 맥락에는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자신 있는 장면을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봐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재판관들 다수는 그걸 봤을 겁니다. 전체적인 걸 보지 않고 요거만 자꾸 바꾸려고 요거 세부적인 것들을. 보통 그런 걸 쪼개기 전략이지 않습니까? 작은 전략. 그래서 근데 그런데도 곽종근이라는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 처음 해봤을 때는 조금 약간 좀 뭐야라고 했는데 꾸준히 얘기도 하고 사실 이진우라는 사람도 그런 거죠. 대답 못하겠다고 하는 건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인정한 거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재판관들은 검찰 조서를 보고 있는데 그걸 이건 저 형사재판한테 다투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건 군인이다. 그냥 군인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탄핵 심판도 얘기를 했고 어제 또 중요한 게 내란 국조특위가 열렸는데요. 노상원 관련해서 우리 노보살, 아기보살 이선진 씨가 노상원 이선진은 모르죠. 비다나 씨. 비다나 씨라고 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다나 씨가 나오셔가지고 노상원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 일단은 뭐 무속 얘기긴 한데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배신자를 좀 물어봤다. 이런 뭐 배신자 색출 명단.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놀랍습니다. 이거는 배신자를 할 때는 왜 그럴까요? 사람 못 믿어요? 못 믿죠. 못 믿는데 주체를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노상원이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의 전체적인 맥락을 틀어지운 건 노상원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시작한 건 김영현이나 물론 피천구인 윤석열이 그걸 했지만은 전체적인 계획, 디테일한 계획을 포함한 것은 노상원이 여러 가지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배신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팽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성공 여부보다는 배신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자를 물어본 거예요. 사실 그거에 보면은 윤석열 얼굴 뭐 김영인 얼굴 다 갖다 들이밀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같이 가담한 자들의 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무속이나 전보로 가면 통상은 이 사람하고 사주가 어때요? 인연이 좋은가요? 이런 걸 질문하지. 그렇죠. 이 사람이 배신할 사람이 배신할 상인가? 이런 질문하는 거는 저는 사실 좀 그렇죠. 그걸 왜 물어봅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노상원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 용하다는 무당 부속인들 다 찾아봤다고 합니다. 와. 군산에 비단아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국적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네. 이제 사실은 얘기하지 않는 거고 군산에 비단아 씨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핵심적인 포인트는 자기가 쓰임만 당하고 버려질까에 대한 두려움 부분들 그 부분이 핵심이었고 그래서 이제 문상호 같은 결국은 이거를 김용현이 끊어내면은 본인이 조정했던 문상호 밑에 있는 뭐 HID는 사실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가장.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얘기는 뭐냐면 김용현이나 윤석열이 배신한다는 얘기예요. 배신할 네. 것 같아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믿었으면 묻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믿었으면 물어보겠습니까? 차라리 윤석열하고 김용현하고 자신하고 네. 인연이 좋은 인연인지 이래 물어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걸 만약에. 그걸 이게 좋은 인연입니까라는 거는 반은 이게 좋은 인연이다 이걸 확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배신할 상 이건 이 자들이 날 배신한다는 건 확실히 배신할 것 같아. 그렇죠. 보통 우리의 말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보통의 인식이란 것은 기본 자기 깔고 있는 걸 먼저 물어보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노상원을 조금 더 파면은 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노상원을 파면은 이 전체는 나오는데 나올 것이다. 사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헌법재판 여기까지 막 섞이니까 네. 노상원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노상원이 보면 육사에 뭐 수석했다고 하고 잘 나가던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불명예 전역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지금 내란에 아주 핵심적으로 끼어 있는데 이 사람이 노리는 어떤 미래라든지 그렸던 그림 어떤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끼어들었을까요? 아마 뭐 첫 번째 명예회복인가요? 또 핵심인데 명예회복도 하지만 사실은 권력 부분도 있겠죠. 권력도 있을 것이다. 정확히 육사에서 별 달고 그다음에 네. 자기 보통 육사 수석한 애들은 네. 기본 삼성은 봅니다. 뭐 통상 제가 저도 군대 그렇죠. 정말 못해도 사단장까지 사단장까지는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꺾였으니까. 예. 근데 자기 동기들은 다 올라가잖아요. 네. 그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속상했겠네요. 자괴감. 예. 그건 근데 기회가 잡혔어. 근데 날 배신할 것 같아. 그러니까 노상원의 그 딜레마는 그거 같아요. 예. 예. 노상원이 이제 두 가지 마음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뭐 보살 업무도 했지만 그렇죠. 이 무속이나 점에 대한 어떤 신념을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이게 맞다고 확실한 어떤 신념을 갖고 확인하고 싶은 건 딴 건 아니야. 누가 나를 배신 때릴지 예. 그거 확인하러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점을 봤다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그 여사님 관상을 안 봤을까요? 노상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뭐 여기서 뭐 진술은 안 나왔지만 김건희는 안 물어봤을까요? 아유, 당연히 물어봤겠죠.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같은 무속인의 입장에서 아마 오히려 김 여사는 신뢰했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왜냐하면은 사실은 예. 이 캐스팅이 어디서 됐을까라는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노상원에 대한 접점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노상원이 등장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영원과 노상원이 어떻게 물론 예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건데 그거는 벌써 몇십 년 전 얘기고 네. 그래서 아마 접점이 그거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무속점 여기서 네. 김건희랑 연관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분명히 있을 수 보시는 있다고 거군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를 한 거지. 아니 또 십몇 년 전에 근무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믿어갖고 캐스팅을 합니까? 오히려 근데 이럴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이거 뭐 추측 부분이긴 한데 노상원이가 전보로 가면서 배신할 사람들 김용현이 배신하냐 뭐 윤석열 이런 건 물어봤는데 김건희는 안 물어본 것 같거든요. 약간 더 믿었다 이 말인가? 그러면 캐스팅의 주체가 저쪽이 됐어요. 아닐 수도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저쪽이 뭐 됐어요. 이건 아직 확인 안 되는 거니까. 추정인데. 네. 그래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김용현의 배신하고 물어본다는 거는 그 사람이 캐스팅을 안 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가 아니라는 거죠. 네. 아마 앞으로 지금은 윤석열 탄핵에 네.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노상원이 좀 빠진 모양새인데 이제 국조도 열리고 있고요. 조사도 한다면 노상원이 뭔가 큰 키를 갖고 이 국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게 저거지 않습니까? 수첩을. 네. 수첩에 대한 뭐 문서 감정도 하면서 자폭 얘기도 나오고 얘기니까 무섭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주안점이 노상원이 아니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정상적인 형사재판이라고 하면은 아마 노상원을 더 집중을 봤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탄핵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최근 탄핵 반대 집회가 여의도파, 광화문파 이렇게 나뉘면서 이게 너무 이게 파벌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궁금하신 뭐 다 예. 아시겠지만은 예. 전광훈 신혜식이 한파입니다. 네. 소위 광화문파. 광화문파. 그리고 소년보하고 예. 전환길 예. 또는 뭐 이쪽이 여의도파이면서 네. 이게 지방을 돌아다니고 네. 있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정광훈 쪽은 광화문으로 집중하자 네. 이거고 저쪽은 뭐냐 니네들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의 의미에서 서로 간의 파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로 막 욕도 하고 막 죽인다 살린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니까 뭐 이해관계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교인쟁탈전일 수도 있고 네. 이게 사실은 교회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뭐 이게 새가 커지면서 혹시나 자신들을 영웅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예. 있지 않겠습니까? 음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보여라. 네. 전 목사님은 내가 근데 어디 듣보잡이 그건 듣보잡은 그분이 쓰신 거니까 예, 어디 듣보잡이 말이니까요. 이런 건데 예. 근데 사실은 그 세계로 교회의 그 이 손 목사님도 굉장히 그 큰 교세이거든요. 네. 이거 충돌은 노선 충돌과 세력 갈등이 주가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포의 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급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금요일 2분가 짚어봅니다. 김종대 최강 디펜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쉬었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뭐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성을 하실 거는 없지 않습니까? 뭐 성찰은 있어요. 이게 이번 지금 작금의 계엄과 탄핵, 네. 헌법재판소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 새로 나오는 진설들을 보면서 네. 작년에 제가 계엄을 많이 경고하고 김용현에 대해서 경고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제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이런 그 충격적인 어떤 대목을 접할 때마다 저의 상상의 한계, 나는 불가능하다고 봤던 것들이 뭐 또 반인륜적이고 잔인무도한 어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볼 때마다 30년간 군을 상대해온 저도 네. 이런 데까지는 상상이 미치지 못했다. 그 부분을 반성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상상의 한계, 직관의 한계, 이 고정관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번 계엄 사태는 너무나 많은 걸 우리한테 안겨줬습니다. 실제로 저도 사실 반성을 좀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계엄 얘기를 자꾸 예전부터 하시길래 쿠데타 계엄 얘기할래. 아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렇게 가능하냐고 제가 엄청 면박을 줬습니다. 네. 저도 군 출신이다 보니까 네. 절대 불가능하다. 제가 장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분한테 사과를 드렸어요. 네. 제가 생각이 좀 짧았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 안에서는 불가능한 건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생각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의원님도 그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지휘계통이 작동하는 군대란 모르겠는데 네. 사설 폭력 단체 같은 게 당장해서 노상원 일파에 네, 그러니까요. 그 범죄 단체 구성 같은 거 또 그 수첩에 나오는 엽기적인 일들. 폭발 뭐 이런 거 보셨죠? 예, 그 뭐 또 현역 당시에는 요원을 폭사시키려고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의 상상도 못할 황당한 거짓말들 네. 이런 부분은 다 저의 상상을 넘어서는 대목들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본인이 직접 지휘하고 여러 사람이 들은 것까지도 부인을 하는 네. 아니 철면피도 이 정도 철면피 이거 현직 대통령이라는 게 저로서는 상상이 안 갔어요. 사실은. 자, 그 탄핵 심판 이번 주에 목 5차 6차 변론 진행이 됐었는데 총평 좀 해주십시오. 뭐 거짓말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탄핵 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이것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뜻밖의 현상들을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이 탄핵 심판이 공정하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 다 인정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부작용이 뭐냐 하면은 지나친 가해자 중심주의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 폭동 사태는 사실은 국회와 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공포와 트라우마해졌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하는 이것이 헌법 위반의 본질인데 예.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이런 의원이냐 요원이냐 끄집어내라고 했냐 안 했냐 체포의 채자가 나왔냐 안 나왔냐 하면서 웬걸 오히려 가해자의 방어권까지 여기에 덧붙여지니까 이게 가해자 중심주의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가해자 중심으로. 네, 그렇게 이상하게 스포트라이트가 어떤 가해자의 입장에 많이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법과 절차를 준수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리 사회 소위 말하는 분노 세대들 2030 남성들이라든가 70대 이상들이 반응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탄핵 반대 여론이 지금 30%를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4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토리를 다 구성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법의 정의를 제가 뭐 이런 법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헌법 위반을 재판한다는 것은 네. 그 헌법이 지향하는 바에 합치해야 되느냐. 즉 국리의 복리와 안정과 그렇죠. 나라의 어떤 법과의 권위, 국가의 신뢰성을 우리가 유지하느냐 아니냐. 저는 이게 헌법재판의 본질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번 계엄 사태는 그 국회에서 그 국헌이 문란이 되고 그게 전 국민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파급을 일으켜 가지고 네. 우리의 일상이 깨졌다는 데서부터 맞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안 다루냐는 거예요. 결국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위주로 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의원이냐 요원이냐로 의견을 장작 쪼개듯이 딱 쪼개서 결국은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게 이제 뭐 제가 16일 날 종료될 걸로 예상됐던 변론이 지금 더 연장될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탄핵 당시에 이번에 국헌을 문란한 주범들을 확실히 응징하는 어떤 대통령 선거가 되지 않을까 했던 예상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희석이 되고 거꾸로 이제 다른 프레임들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질 시점이 왔습니다. 저는 헌법재판 자체는 신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불안해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효과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 반대 여론을 결집시키고 거기에 서사를 구성해주는 이런 어떤 그게 노림수였다. 그게 애초에 이 헌법재판에서 직접 변론을 하겠다고 나온 윤석열이 나온 그게 윤석열의 노림수였다. 피해자 중심주의 시각을 희석시킨다. 여기 이거였습니다. 이게. 이런 또 측면이 또 있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가해자 그러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고 요것만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실 더 안 보고 눈여겨보지 않고
왜 저 행동을 했냐 안 했냐, 맞냐 안 맞냐, 요것만 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잖아요. 무슨 헌법재판이 형사재판 같은 그렇죠. 헌법재판이 됐냐는 굳이 거예요. 형사재판 안 해도 됩니다. 저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야, 그건 네, 형사재판에서 네. 하는 건데 헌법재판을 네. 형사재판처럼 한다. 이게 윤석열의 기본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프레임은 가해자 윤석열과 피해자 국민 프레임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어떤 그 구도에서 모든 그 주장과 증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네. 조금 이제 국회 측에서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하. 그렇게 하고 언론도 보도에 있어가지고 뭐 어떤 그 윤석열의 표정, 머리 스타일 지금 별의별 게 다 기사가 되는데 이거 다 신호거든요. 네. 그런데 여전히 윤석열이라는 한 어떤 무도한 권력자에 의한 전 국민의 피해 이 기본 구도를 잊지 말으시기를 예, 거기에서 그 관점을 확고히 하고 조금 논조를 구성해 들어가면은 우리가 좀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향점을 이제 말씀 주셨고요. 그 탄핵 심판 변론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많은 증인들이 나왔었습니다. 뭐 네. 홍장원, 여인영, 이진우, 어제 곽종근 전 사령관까지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증인들의 진술들은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네. 여인영, 이진우를 한 팀으로 묶고 곽종근을 그 대척점에다가 보는 시각을 좀 제안드립니다. 곽종근과 이진우, 여인영은 왜 다른가? 왜 다릅니까? 왜 다른가? 좀 말띠 한 명, 두 사람은 진술 거부했고 한 사람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곽종근 사령관이 특별히 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어서 저렇게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밝힌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것보다는 군인으로서의 자기가 책임질 일을 확실하게 책임지지 않으면 부하들이 한테 그 피해가 갈 수 있고 예. 또 조직의 누를 더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의 부대를 지휘관하는 지휘관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그대로 부하에게 전가되게 예. 그다음에 조직이 보호할 수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곽종근은 예. 그걸 모든 어떤 진술의 출발점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과 특전사라 조직은 어떻게 되는 거냐.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으면 다 개판되고 다 붕괴된다 말이야. 예. 다 와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일단은 이건 내가 지고 가겠다.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받은 지시는 그대로. 김용희 의원이 한 말 그대로. 네.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책임질 사람은 져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고 반면에 여인영과 이진우는 본인의 죄를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요. 자신들이 무죄 받아야 된다. 네. 아니면 죄를 깎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서의 그 혐의가 줄어야 자기들도 그러네요. 덩달아서 같이 가니까.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책임의 논리가 어디론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용현과 윤석열은 군을 자기의 권력의 정치적 도구로 삼고 막상 이제 계엄 후에 문제가 되니까 헌신착처럼 버렸어요.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윤석열과 김용현은 두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들로 인해서 파멸의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군 고위층과 경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 많은 고생에다가 앞으로 사법 과정에 처리하게 될 입건 대기자가 줄줄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이 헌법재판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이 마땅히 해야 될 말 중에 뭐가 하나 빠졌지? 뭐가 하나 좀 없는 것 같은데 느낀 게 이 대목이에요. 아무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양심과 이성을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서 주체의식을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탈인간화해가지고 책임을 희석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당할 고통을 보십시오. 단순한 가담자까지 해가지고 또 경호처에서 증거인멸한 경호관들 또 뭐 무장으로 체포방해한 사람들 지금 피해자가 이게 일파만파 국무위원들까지도 앞으로 또 수사를 받아요. 그럴 수 있겠죠 아마도. 그러면 1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윤석열로 인해서 벌어진 건데 정작 윤석열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 네. 이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이게 끔찍해 보이는 거거든요. 이건 인간의 양심과 염치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양심 염치를 버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지지층은 결집하겠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 앞에서는 계엄이 아니라 계몽입니다. 네. 의원이 아니라 요망이. 이게 무슨 별거 아닌 것처럼 백가죽을 들여다 보이는 강아지 마냥 꼬리 흔들면서 살살거리다가 감옥에만 돌아가면은 부정선거로 중국과 북한의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한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달라는 해괴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는 강아지 마냥 살살거리는데 감옥으로 돌아가면 늑대로 변한다고. 이게 동시에 가능한 인물들입니다. 이게 동시에. 말씀 그건데 그 탄핵 그 심판 과정에서 이 증인들이 진술을 좀 바꾼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얘기는 안 한 것도 많지만 진술 거부가 많았죠. 그러면 이 전반적인 상황 윤석열한테는 유리한 겁니까? 유리하다고 이렇게 다들 또 보도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서요. 사실은 일부 재판관에게는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일부한테는. 네. 그랬는데 탄핵 전체로 봤을 때는 대세는 저는 큰 변수가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입을 맞추고 네. 윤석열을 여전히 추종하는 듯한 지휘관들은 네. 대부분 부하들의 안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지 않아요. 이런 걸 모든 군인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군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청운의 꿈을 품고 어떤 호국의 간성이 되겠다고. 네. 어떤 장교의 양성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군의 이제 중견 장교들이 된 우리 이제 청년 장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미치겠느냐. 지가 군을 이용해 먹을 때는 권력자들이 네. 진급에 목매는 사령관들 코 깨가지고 마음껏 이용해 먹고 그다음에 버릴 때는 헌신짝처럼 버리는구나. 네. 이런 군대는 충성을 하기보다는 더러워서 침을 뱉고 싶은 거라고요. 두고 보십시오. 이제 육군사관학교 지원율 아마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하고 싶겠냐는. 그러니까 공은 나에게 책임은 부하에게. 네. 이게 보여지는 건데 그게 원래는? 여인영과 이진우의 헌법재판소 태도였습니다. 네. 장군답지 못한 거예요. 군인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의 군에 뜻 있는 장교들이 이런 어떤 비겁한 군인들의 증언에 대해 가지고 과감하게 절연하는 자기 혁신 운동을 누군가 외쳐야 된다고 봐요. 그게 군이 회복되는 길이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무슨 북파 공작원들은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네. 우리를 갖다가 무슨 체포조로 써먹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버리는 듯한 행태를 봤을 때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국가가 맞느냐. 네. 이런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 군중입니다. 싸우면 져요. 지죠. 네.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전쟁에서 반드시 지는 군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군의 본질을 묻는 거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이 헌법재판의 이진우 여인형이 무언가 회피하는 듯고 소신 없는 듯한 태도는 이건 군의 뼈아픈 상처입니다. 그걸 갖다가 일부 출세지향주의자 또 엘리트주의자 군인들이 싸고 돌면서 이걸 갖다가 무슨 구국의 행동인 것처럼 포장해 나가다 보면은 이 군대는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내부로부터 정신적 붕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군대는 원래 비합리적 조직입니다. 인간이 죽고 사는 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부하 보고 죽을지도 모르는 명령을 해야 되는 게 군대예요. 또 그걸 따라야 되고요. 군인이라면. 그래서 군대는 본질적으로 비합리적 조직입니다. 예. 그 비합리적인 조직에서
그거를 책임을 그래도 그 비합리성을 감수할 수 있는 어떤 저 방편은 이 에너지는 네. 명령의 합법적인 권위, 그다음에 직업으로서의 전문성,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회로부터의 존중입니다. 그다음에 상하 간의 의리예요. 이게 없으면 군인은 죽은 존재입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네요. 다 빠져. 죽은 존재. 이건 군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 해서 답변 회피하고 국민한테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지휘관은 네. 국가 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을 장교입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장교다. 그렇습니다. 예. 자기들이 무슨 국가의 최후에 모르고 안전에 대한 책임자입니까? 개소리입니다. 예. 개소리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지금의 사령관들의 비겁한 행태에 대해 가지고 저는 군인의 존재를 묻는다. 네. 그리고 군대는 왜 존립하는가를 물을 수밖에 없다. 이게 나는 대다수 청년 장교들의 순수한 정신을 대변해서 네. 제가 대신 해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분들은 말을 못하니까. 안 하시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순수한 정신들을 저는 군을 사랑하거든요. 그런 어떤 30년간 군의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은 사람이 네.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거기에다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라는 사람의 네. 부끄러운 민낯을 보면서 우리 군이 앞으로 겪어야 될 자괴심과 네. 회복되기 어려운 내상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이런 자들을 규탄하고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고 군의 생명의 불꽃이 꺼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강하게 우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사령관들의 진술 보시면서 군의 존재의의까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요 하나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직권으로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조성현 증인 채택이 됐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8차 변론 기일에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뭐 달리 또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네. 지금 추가 증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소 좀 예상이 되는 게 네. 너무나 많은 그 국회의원 체포 봉쇄 발자국을 남겼거든요. 네. 근데 사령관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기엔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아일보 단독 기사가 네. 이제 그 계엄 후에 증거 인멸하려고 했던 이진우 사령관의 의혹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거는 곽종근의 진술이 당당한 이유가 네. 스피커폰으로 지통실에서 다 들었다는 거죠. 모든 장교들이 다 들었다. 예. 이러니까 자기가 기억이 안 나도 다 보관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이래가지고 진술이 투명하고 명확해진 거거든요. 너무나 많이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우 강에는 이제 군사경찰대들을 출동시키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현장 지휘를 했거든요. 장갑차 안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국회 봉쇄, 체포 등등에 대해 가지고 그 기관원들의 통신 지휘 이런 기록이 많고 또 현장 지휘관들의 경우에는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게 이제 총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2차, 3차 계엄할 테니 계속 하던 대로 해라. 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현장 지휘관들한테 전달이 그 장갑차 안에서 이제 이진우 사령관이 그걸 다시 전파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려고 부르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그 사안을 3차원적 입체적으로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특정한 시공간 안에서 진행이 됐던 어떤 사항들에 대한 사실관계 완성인데 사실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에는 맞지 않죠. 좀 안 맞. 형사재판 그런 행동을 했냐 안 했냐, 지시를 했냐 안 했냐.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진술들이 윤석열에게는 계속 이렇게 진술이 나왔는데도 거짓말 더 해봐라. 이런 압박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 통화 내역을 들었다는 그 전속부관 수행장교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이제 이진우 지시를 받고 통화 교신한 블랙박스를 폐기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많이 통화를 하고 또 그걸 들었고 그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음성, 대통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증거들은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탄핵 심판 가서는 이진우가 답변이 좀
제한되거나 거부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헌법재판에서도 네. 노상원의 존재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좀 전에도 다른 코너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노상원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노상원이 좀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네. 어찌된 일인지 헌법재판에서도 네. 전혀 드러나지 않고 이래가지고 사실 수사도 지금 교착 상태입니다. 노상원 관련해서는요. 네. 네. 그러는데 이제 이런 사항들이 하나씩 더 수사에서 진실이 규명되고 재판이 열림에 따라 가지고 저는 뜻밖의 반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노상원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까? 예. 이게 뭐냐면은 예. 지금까지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봤던 거는 이 종북내란 세력이 부정선거로 북한과 중국의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한 네. 것이다. 이런 단순한 프레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그런 프레임에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팩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HID 요원이 임무 끝나고 조끼를 폭파시켜서 네. 죽여버려라, 예. 제거해버려라.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주적인 북한을 상대로 우리 전사들이 싸운 건데 이거는 아군을 제거하라는 것이 되니까 네. 군 사령관들이 뭔 판단이 있어서 저렇게 계엄도 했겠지 하고 사령관들을 동정했던 사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군을 죽이는 거잖아요.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그렇죠. 니도 죽어라. 야 이건 영화에서나 보는 영화에서도 이런 영화가 가미가제 같은 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체포조와 네. 그 체포 이후에 수거라는 표현을 네. 쓰고 또 제거라는 표현을 쓰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은 예컨대 뭐 지금까지 남초 커뮤니티 중심으로 네. 윤석열한테 동정심을 쏟았던 계층들조차 요거는 조금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수사만 제대로 되면 지금의 이 어떤 국민들 갈라치기와 무언가 이렇게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좀 한번 흔들어 놓는 이런 어떤 상황까지도 사실상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의원님, 근데 이게 좀 특전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뭐 경찰청장, 서청장 이쪽은 빨리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핵심 노상원은 왜 스탑이 됐습니까? 이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뭐 이제 정보사가 관련돼 있어서 비밀이 많은 데다가 묵비권 행사에다가 여러 가지가 결부돼 있고 이게 네. 마지막 고비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깨고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 지금 이런 어떤 헌법재판의 지리멸렬함 속에서 3차 폭동이 준비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예. 우리가 1차 폭동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2차 폭동은 서부지법에서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끝이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히려 에너지는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계속 거기에 맞는 서사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예. 이러면서 본인에 대한 순교자 이미지로 국민의힘이 또 거기에 붙이고 있단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것이 탄핵 심판 결정이 될 때라든가 네. 아니면은 대선 와중이라든가 중앙지법이 될지 헌법재판소가 될지 지금 물론 다 우리가 국가가 정부가 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어디서 아니면 서울구치소라든가 이게 정말로 아무 일 없을 수 있겠냐고 난 묻고 싶은 거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3차 폭동을 막고 그걸 분쇄시키면 되면은 우리가 민주주의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지금 이 탄핵 심판 이거 보면 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번째 폭동까지 겪으면은요. 네. 이거 진짜 회복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피해가 크다는 거잖아요. 피해가 더 그러니까 사실은 1차 폭동 예를 들어서 지금 내란죄 윤석열 2차 폭동은 또 그것도 내란으로 저는 보거든요. 예. 그것도 제대로 좀 처벌을 해야 되고 그래야 3차, 4차가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정광훈 쪽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네. 또 다른 여의도파라고 해서 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부 경쟁이 붙었는데 우리가 중동에서 이렇게 왜 어떤 끔찍한 테러를 보고 이럴 때 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게 적개심만 갖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중동의 무장 조직 간의 경쟁입니다. 네. 경쟁심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이런 무시무시한 폭동을 저질러서 이 이슬람 세계 내에서는 우리가 헤게모니를 갖고 있다. 잘 가지고 있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그 자살폭탄 테러라든가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내부 경쟁과 관련돼 있거든. 정파 간에 또. 그래야지 그렇죠. 이게 매니지먼트가 되고 거버먼트가 되면 대부분 안정이 돼요. 근데 무정부 상태에서 이 무장 정파 간의 경쟁이 붙을 때 가장 끔찍한 테러가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윤석열 극렬 지지파들이 분파가 생기고 맞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 간에도 이게 헤게모니 경쟁이 있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과격해지는 어떤 그 경쟁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때가 이제 우리가 위험 신호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차 폭동의 개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분쇄시키고 무언가 조금 더 민주주의 회복 쪽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네. 아직 이게 그냥 다 끝난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탄핵하고 있는 또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게 마지막 어떤 나쁘게 표현하기 발악인데 이걸 막아내야 된다. 네. 아주 중요한 시점에 아직도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군에 대해서 우리 네. 청년 장교들의 직업윤리와 또 우리 군을 또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는 일. 네. 또 국민의 트라우마를 우리가 앞서서 살펴주고 그다음에 분노하는 세대가 윤석열 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들은 왜 분노했는지 그것도 알아봐주고 또 얘기를 하고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또 치유하는 사람은 치유하는 사람대로 우리가 안일함에 머물지 않고 깨어나서 각성해서 각자의 어떤 사회적인 참여 노력이 고양될 때 그 바탕 위에서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는 거지. 헌법재판이 잘하겠지, 국회가 잘하겠지.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좀 달리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냥 저는 법률적인 거 진행되는 거 보고 되겠구나 싶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상황도 아니고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책임이다. 봐요. 이제 586 세대가 이제 위나 아래 세대에게 좀 떳떳해집시다.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좀 책임을 지자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최강 디펜스 김종대 의원하고 함께했는데 이제 매주 함께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연중기획 다시 민주주의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 초대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주소 짚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참여 방법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성명, 연락처, 소속 직함 남겨주시면 선착순 50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 3개와 K 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